모터라인입니다. 765LT입니다.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맥라렌이라는 브랜드는 이 차량 앞에 코드네임을 출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요. 출력을 바탕으로.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녀석은 뭐야? 765마력 그리고 토크는 80이 넘고요. 후륜구동입니다. 엔진은 가운데 있어요. 미드십이에요. 자,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는 공차 중량이 1.3톤이라는 거겠죠. 공차 중량 1.3톤이 감이 안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아반떼 CN7 N9 있죠. N9 그 1.6 터보 들어간 걔가 1.3톤이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반떼 사이즈의 765마력짜리 8기통 터보 엔진을 넣고 후륜 구동으로 만들면은 지금 요 비슷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뭐가 비슷해? 자, 시작하면서 좀 참회의 시간을 갖지만 참회의 시간 제가 맥라렌을 조금 비하해왔던 사람이에요. 야, 니네는 이거 몇 억짜리 슈퍼카를 팔면서 근데 감성이라는 게 없냐? 이게 튜닝카도 아니고 야, 이게 어떻게 슈퍼카야? 이거 튜닝카죠. 제가 맥라렌 650S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주변에 그렇게 항상 말을 해왔던 사람이에요. 그런데 사실 그 맥라렌 720S를 타보고서 그 생각이 확 깨졌었는데 이제 와서 765LT에 와서 이제 이 맥라렌이라는 브랜드가 이 슈퍼카를 만들면서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이거구나 이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게 돼서 좀 참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얘네는 페라리, 람보르기니처럼 이쁜 패션카를 겸할 수 있는 뭐 그 운전자의 감성도 좀 자극할 수 있는 뭐 배기 소리가 뭐 어쩌니 뭐 RPM의 필링이 어쩌니 뭐 터보가 안 느껴져요, 뭐 리스폰스가 얼마예요, 뭐 누가 디자인을 했어요부터 시작해서 뭐 실내가 럭셔리해요, 타고 다니기 편합니다, 뭐 이런 거 얘네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구나. 맥라렌은 레이스카를 공도로 가지고 오는 게 그냥 말만 레이스카가 아니라 진짜 레이스카를 양산차로 끌고 내려오는 거, 이게 얘네들의 지향점이었구나, 이게 얘네가 만드는 슈퍼카였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못을 박아서 야 깝치지마, 페라리 람보르기니 조카, 이 메시지를 이 차에 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런치 컨트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 땅판을 하고 제로백이 한 3초 나왔을 것 같은데 스펙상으로는 2.7초입니다. 물론 뭐 터보 S, 얘 반값밖에 안 되는 터보 S가 그냥 뭐 노면이 조금 뭐 차가워도 그냥 네 바퀴로 그냥 땅을 파면서 2초 중반대를 항상 마크해주는 거랑 조금 뭐 다른 모습이긴 한데, 사실 뭐 전기차 나오고 뭐 하고 하면서 뭐 언제부터 제로백이 뭐 이렇게 중요해졌나? 그럼 얘 이 미친 출력은 어떻게 느낄 수 있냐? 제로 200을 느껴봐요. 제로 200. 자, 가보시죠. 장난입니다. 제로 200은 저기 해외에 멋진 드래그 영상이 많습니다. 가서 보시고, 말로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로 100까지는 지금 가뜩이나 얘가 이 가벼운 공차 중량의 후륜, 거기다가 지금 날씨가 지금 뭐 10도 뭐 이런데 타이어 온도를 아무리 지져도 지금 30도를 겨우 찍는단 말이에요. 지금 아직도 타이어에 파란불이 없어지지 않잖아. 거기다가 타이어가 이제 트로페오 R, 트로페오 R도 뭐 그냥 트로페오 R이 아니라 이제 맥라렌이랑 피렐리가 같이 만든 트로페오 R, 온도가 뭐 한 50도 60도까지 올라가야 제성능이 나오는 그런 타이어다 보니까 지금 이 온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땅을 미친듯이 판다는 거. 하지만 일단 처음 출발을 하고 나서 100km 이상을 넘어가서부터의 그 가속감은 뭐 아벤을 타보고 뭐 페라리를 타보고 뭐 F8이고 뭐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, 걔네들은 100km 이상에서도 앞을 보면서 빠르다, 빠르네, 그래 페라리, 그냥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면, 이 765LT는요 우리 그 만화 보면 쫙 가속할 때 앞이 만화까지 갈 것도 없고, 그 카트라이더 할 때 부스트 모드인가 뭔가 쓰면 이렇게 주변이 쫙 이렇게 하면서 가운데 점만 쫙 보이면서 이렇게 쫙 쪼여지잖아. 그걸 느낄 수 있다. 참고로 방금 하프 스로틀이었습니다. 하프 스로틀. 그래서 진짜 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어떤 빠른 차라고 해서 타봐도 느껴지지 않았던 그런 말도 안 되는,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가속감을 느껴주게 하는데, 그거 누가 댓글에다가 이런 말씀 해주셨더라고요. 와, 차주분이 정말 차를 좋아하시나봐요. 나 같으면은 저 돈으로 페라리를 살 것 같은데 맥라렌 765LT를 사신 거 보면 차주분 정말 차를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데, 댓글로 누가 차주분은 집에 페라리도 있습니다
있습니다. 488 피스타랑 요거랑 두 대를 가지고 계세요. 네, 둘 중에 뭐 리뷰할래?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저는 765를 하겠습니다. 488 피스타를 그거 왜 타고 다닙니까? 그거는 저기 그걸 예술품을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. 라고 해서 제가 765LT를 가지고 왔는데, 그 차주분 말 765LT를 타다가 488 피스타를 타면 차가 너무 느리대. 너무 느려가지고 탈 수가 없대. 그리고 이런 미친 가속감을 만들어주는 이 차의 비밀 변기 첫 번째는 미션입니다. 이탈리아의 그라치아노가 발표를 하기는 그냥 이 차 듀얼 클러치예요 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, 출발할 때 한번 보세요. 혹시 소리랑 RPM이랑 제 몸이 움직이는 걸로 느껴지셨나요? 이게 살짝 무슨 느낌이 드냐면, 우리 수동차 몰 때 1단에서 왕 하고 출발할 때 순간적으로 클러치가 밟혀있는 상태에서 RPM이 확 뜨기 때문에 RPM은 확 올라가지만 그에 비례해서 차가 빡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, 클러치를 완전히 놓을 때까지는 순간 그 슬립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. 약간 클러치를 밟고 있을 때의 그 느낌이 이 차의 1단에서 계속해서 느껴집니다. 자, 보세요. 뭔 느낌인지 아시겠나요? 처음 출발할 때 클러치를 밟고 출발하는 느낌. BMW M도 그렇고 다른 DCT를 사용하는 많은 슈퍼카들이 저속에서 출발을 할 때 가끔씩 말을 탄단 말이에요. 말을 타. 그 말을 타는 게 DCT가 1단에서 꽉 체결이 된 상태에서 처음에 출발을 하는데 기어비는 너무 타이트하고 엔진은 날뛰고 차 무게는 있고 막 그러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매칭이 안 맞으면 차가 이렇게 말을 타는 거란 말이에요.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DCT들, 뭐 슈퍼카에 들어가는 DCT, AMG GT에 들어가는 거, 뭐 페라리에 들어가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. 처음 출발할 때부터 클러치를 딱 기어를 완전히 물린 상태로 출발을 하는데, 얘는 딱 정확하게 1단에서 한 2-3천 RPM이 딱 지나고 나면 그때 이제 클러치를 완전히 놓고 수동 운전할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. 그제서야 출력이 100% 전달되는 느낌이에요. 근데 미션 대단하다면서 가지고 그 클러치 밟는 것 같은 느낌 얘기를 왜 하냐? 맥라렌이 아무것도 공개를 제대로 하지를 않아서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, 제가 봤을 때는 이 듀얼 클러치 미션은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 그 고전적인 듀얼 클러치 미션이 아닌 것 같아요. 이 미친놈들이 그 시퀀셜 타입의 듀얼 클러치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. 그리고 실제로 해외 많은 자료들을 보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이 미션, SSG라고 불리는 이 미션을 뭐 심리스 시프트 기어박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, 시퀀셜 시프트 기어박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거 시퀀셜 타입 아니야 라는 거를 또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거는, 이 같은 그라치아노에서 만든 듀얼 클러치 중에 페라리나 AMG에 들어가는 듀얼 클러치 있죠. 걔보다 얘가 진짜 미친듯이 컴팩트해요. 그 말은 뭐야? 미션이 걔네들에 비하면은 정말 작아서 실제로 맥라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작은 미션, 작으면서도 똑똑하고 이 대단한 지금까지는 없던 방식의 듀얼 클러치 미션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결국엔 차량을 조금이라도 더 경량화할 수 있었고, 컴팩트했기 때문에 엔진을 조금 더 뒤로 밀어낼 수 있었고, 그렇게 해서 최적의 무게 배분을 찾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 들어간 미션이 시퀀셜 베이스의 DCT 미션이다 라는 거를 추정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, 시퀀셜 미션의 특징 중 하나가 시퀀셜이라는 말 뜻 그대로 순차적으로만 변속이 가능하거든. 순차적으로. 근데 우리가 일반 DCT 미션을 탈 때 어떻죠? 7단으로 항속을 하다가 악셀을 깊게 밟으면 3단으로 바로 가요. 3단으로 바로, 4단으로 바로. 잘 보세요. 지금 80km 7단인데 악셀을 깊게 밟으면 방금도 보셨나요? 6, 5. 자, 다시 한번 6단 80km 악셀. 이 똑똑한 미션이, 이 대단한 미션이 유독 이렇게 급가속을 할 때, 갑작스럽게 악셀을 깊게 전개했을 때 기어 단수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린다? 그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빠바박 몇 단계를 내려야 될 정도로 급격한 악셀링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페라리나 R8에 들어가 있는 그 듀얼 클러치들보다도 변속이 느려요. 7단 악셀. 그런데 달리다가 한 단계씩 다운시프트를 해보면 다시 보세요. 진짜 제가 태어나서 타본 그 모든 차들을 통틀어서 업시프트가 아니라 다운시프트를 치는데
이렇게까지 대단하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엄청난 변속 충격을 만들어내주는 미션은 전 본 적이 없어요. 그리고 뭐 업시프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. 다운시프트. 그냥 이거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트랜스미션이에요.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미션, 맥라렌과 그라치아노가 만든 이 맥라렌에만 들어가는 이 전용 미션은 일반 도로에서 이 차를 느낌에 있어서 이 차의 출력이나 이 차의 무게보다도 사실 운전자한테 가장 큰 드라마틱한 감성을 주는, 이 맥라렌이 만든 합법적으로 공도에서 탈 수 있는 이 레이스카를 느끼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큰 임팩트를 주는 게 아닌가.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녀석의 기본 스탠다드가 한 5억하고 뭐 옵션 넣으면은 뭐 옵션에 따라서 뭐 6억 7억 뭐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, 맨 처음에는 아이씨야 그 돈이면은 페라리 사지, 어차피 차 주고는 페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 같으면 그 돈이면 페라리를 사지라고 했다가 이 미션을 한번 느끼고 나면 5억? 괜찮은데? 진짜로 5억, 6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많이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게 되는, 저한테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. 정말 자동차에 있어서 트랜스미션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지, 그래,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라는 생각이 정말 다시 한번 들게 하는 그런 미션이기도 하고. 그리고 또 이 차가 물론 한정판이기는 하지만 765대 한정판이기는 하지만 단지 한정판이라는 거를 뛰어넘어서 나중에 10년, 20년 뒤가 됐을 때 정말 이 미션 때문에라도 명차로 기록되지 않을까. 정말 지금까지 겪어본 모든 차, 슈퍼카 포함 모든 차, 그 모든 차를 통틀어서 정말 압도적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트랜스미션인 것 같아요.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이 차의 팝콘 배기음을 좀 들려드리자면, 정말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데, 얘는 사실 팝콘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천둥 있죠, 그 정말 무섭게 내리치는 중점, 꽝! 거기에다가 또 이 팝콘 소리, 배기 소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는 맥라렌에서 우리는 레이스카를 일반 도로로 가지고 오는 게 목표야 라는 그 지향점과 걸맞게 진짜 이 엔진이 회전하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고RPM으로 올라가면은 이게 기어 소리인 것 같은데 분명히 미션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. 진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 EV M3 제가 리뷰할 때마다 그 엔진에서 나는 진짜 그 막 쇳소리, 그 많은 금속 부품들이 막 돌아가면서 내뿜는 그 약간 좀 귀를 핥히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이제 뭐 변속을 할 때마다, 또 고RPM에서 시프팅을 할 때마다 이 엉덩이를 비롯해서 뭐 등, 그리고 뭐 뒤통수, 귀, 스티어링으로 전달되는 이 손의 촉감,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이 잡소리, 진짜 그 잡소리가, 제가 이 사이드미러에서 나는 잡소리만 쇼츠로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, 그 잡소리가 사이드미러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요, 그냥 차 모든 트림에서 납니다. 모든 트림에서 잡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잡을 엄두도 안 나고.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레이스카에서 웬 잡소리 타령이야, 맞는 말이지. 아무튼 심지어는 그 잡소리들마저도, 그리고 그 모든 진동들이 또 어우러져서 이 차가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죠. 야, 나 레이스카야, 번호판 달려있지만 나 레이스카야, 계속해서 얘기해주는 거죠. 자, 아무튼 뭐 그런데 이 레이스카를 일반 도로로 가지고 온 결과 일반 도로에서 운전하기 상당히 좀 불편해지는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. 물론 또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불편함들이 오로지 레이스카로만 보았을 때는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또 그게 좋은 것들이기도 하지만, 대표적으로는 이 스티어링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. 지금 제가 손을 살짝 놓고 있는데 스티어링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? 자, 이 스티어링이 진짜 이게
그 시동 꺼져 있는 차들 핸들 돌리면 더럽게 무겁잖아요. 물론 그만큼 무거운 건 아닌데 시동 완전히 꺼져 있는 차에서 그냥 한 20% 정도 더 가벼운 수준? 물론 그게 고속으로 쏠 때는 좋죠. 쏠 때는 좋은데 문제는 고속으로 쏠 때 엄청나게 단단해진 서스펜션과 이 무거워진 스티어링, 그리고 이 차에 이 돌아버릴 것 같은 이 딱딱함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, 지금 스티어링에서 살짝 손을 놓을게요. 오, 아니 노면을 타도 적당히 타야지. 노면이 아주 조금이라도 불규칙하거나 아주 조금이라도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하면 이 무거운 스티어링이 그냥 사정없이 털려버려요. 물론 도로에서 손을 운전하다가 뛰면 안 되죠. 하지만 어쩌다가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. 어쩌다가. 근데 얘는 그 어쩌다가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애입니다. 어쩌다가 놓고 그냥 훅 갈 수 있다. 이게 그나마 지금은 저속에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건데, 고속으로 달리다가 만약에 노면이 안 좋은 곳을 만난다, 와 진짜 그냥 바로 갈 뻔했어요. 바로 갈 뻔했어요. 그리고 또 제가 막 쏘고 있는 중이었고, 거기다가 이 차가 스티어링이 무겁고 노면을 많이 타고 그 충격이, 그 피드백이 핸들로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미친듯이 핸들을 꽉 잡고 있었는데도 차가 한번 노면을 타고 스티어링이 딱 꺾이는데, 이 알칸타라랑 카본이 생각보다 이게 그립감이 좋은 애들이 아니거든요. 이 위에 레이싱 글러브를 끼고 잡아야만 그때 얘네들의 그립감이 쫙 사는 거란 말이야.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느꼈어요. 아, 이거 레이스카구나. 진짜 작정하고 쏠 때는 일반 도로에서도 레이싱 글러브를 껴도 아깝지 않은 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아무튼 뭐 스티어링이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,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PCC 시스템, 이제 포르쉐 911 같은 경우에는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고, 그 스테빌라이저에 들어가 있는 별도의 유압 장치가 그 스테빌라이저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차의 수평을 제어한다라고 하면, 얘는 이제 네 바퀴 서스펜션에 독립적으로 다이렉트로 유압 라인이 꽂혀 있죠. 그 말은 유압식으로 네 바퀴 댐퍼의 높낮이를 실시간으로 조절을 한다는 거. 그래서 이 스티어링의 느낌과 그 PCC 시스템과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,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핸들링, 그리고 급브레이크를 때려도 저 에어브레이크와 더불어서, 에어브레이크는 미친듯이 바닥 세워서 뒤쪽에 하중을 딱 걸어주고, 앞쪽은 노즈다이브 생기지 않게 유압 댐퍼가 실시간으로 차고를 확 들어주고, 지금 이 잡소리는 정상입니다. 그리고 당연히 리프트 시스템 있고요.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코너링 같은 경우도 뭐 말이 필요 없는 거동을 만들어 주는데, 그래서 그 포르쉐 PDCC랑 뭐가 더 좋다를 논하기에 이 일반 도로에서의 운전만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. 그냥 둘 다 괴물 같은 시스템임에는 틀림이 없고, 다만 굳이 그래도 느껴본다라고 하면 911 같은 경우에는 그 PDCC가 롤을 제어하기 위해서 되게 그 이질적인 느낌을 만들어주는 게 좀 느껴졌다라고 하면, 얘는 그런 이질적인 느낌이 있다기보다는 정말 그냥 너무 너무 딱딱해서 그냥 아주 조금의 롤도 허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,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720S랑 이제 편의성에 있어서 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, 720S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편했어요. 그래서 우와, 데일리가 가능하구나. 그리고 궤도 앞에 리프트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니는데 불편함이 딱히 없었는데, 얘는 765보다 한참 하드한 건 있어요.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이 리프트 시스템이 차고를 앞을 꽤 상당히 많이 들어주기 때문에, 아무리 720S에 비해서 앞코가 더 길어졌다라고 해도 그냥 어지간한 방지턱들은 뭐 그냥 속도만 낮추면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. 이 터널에 아무도 없으니까 잠깐 실례하겠습니다. 저 뒤에 보면은 스포일러가 이 뒷유리에서 올라오는 아지랑이를 보는 맛이 상당합니다. 또 저 뒤에 보면 스포일러가 이렇게 좀 중간에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. 맨 처음에 저게 뭐지 했어요. 바닥 섰을 때도 이렇게 백미러로 그 사이로 보라는 건가? 근데 내가 이게 키가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 건가?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, 그게 아니라 이제 배기열 때문에 카본 녹는다고. 전체가 다 카본이거든요 지금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카본 녹지 말라고 패여 있는 거라고 합니다.
그리고 참고로 요 거치대는 저희가 항상 판매하는 버바팀 그라비티 거치대인데, 요 뒤에 요 젠더가 정말 쓸모가 많은 젠더거든요. 정말 강력하게 딱 잡아주는. 차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차종에 이 이상으로 강력하게 제대로 거치대를 잡아주는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카본 블랙이 사실 제일 깔끔하잖아요. 요거 765LT 리뷰 기념으로 요거랑 요거 두 개 합해서 만원에 765개만 모터네임몰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. 좀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많이들 구매해 주시고요. 참 어려운 차인 것 같습니다. 가격이 5억 6억? 그렇다고 과연 이 녀석이 페라리 488 피스타 같은 그런 차량들만큼 이게 세워놓고 관상용으로도 충분하고 소장 가치로도 충분한 그런 차일까? 한편으로는 이제 765대 한정 생산이고, 맥라렌에서 지금 이 이후부터는 이제 전부 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든다고 하죠. 그러면 맥라렌에서 만든 순수 내연기관 마지막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고, 또 한정이고, 얘는 지금 765대 중에 424번째 모델이거든요. 그래서 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게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차인가 라는 생각이 또 들다가도, 이 차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이 하나하나가 뜯어보다 보면 이 카본 터브 셰시도 여기 조만큼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,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이 터브가 한 통이거든요. 한 통. 이 큰 거를 한 번에 한 통으로 만드는 거야. 하나. 강성이 얼마나 대단하면 지금 765LT 스파이더가 이제 나오죠. 765LT 요 버전의 이제 스파이더 컨버터블도 출시가 돼서 이제 765대만 또 한정 판매가 됐는데, 그 765LT 스파이더는 오픈카잖아요. 뚜껑이 열리는 애잖아. 위에가 없단 말이야. 이 위에가 없는데도 걔랑 얘랑 이 카본 터브 앞쪽에 형상에 변화가 없대요. 그 말은 뭐냐면, 이 뚜껑 없어도 이 아래에 있는 카본 터브만으로 충분한 강성이 나온다는 거거든. 그만큼 단단하다는 거예요. 근데 그냥 단단한 게 아니라 미친듯이 가벼우면서 미친듯이 단단하다 라는 게 포인트인 거고, 거기에다가 이 말도 안 되는 리어 스포일러 움직이는 거 진짜 악셀 밟을 때마다 악셀 밟는 양에 따라서 이 뒷바퀴 트랙션이 움직이는 이 뒷바퀴로 전달되는 뒷바퀴의 그립에 따라서 날개 각도 순간순간 계속 제어하면서 뒷바퀴에 그 무게 더 걸어서 하중 실어주고, 브레이크 밟을 때도 브레이크 밟는 양이나 이 도로 환경에 따라서 이만큼 썼다가 요만큼 썼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, 트랜스미션 진짜 가속 하면은 진짜 주변이 쫙 지나가면서 이렇게 앞에 점 하나만 보이는 그런 가속력 만들어주고. 그런데 이 차는 LT 롱테일. 롱테일이 왜 롱테일이냐면은 사람이 앉아있는 거 기준으로 뒤에 비율이 이렇게 길어서, 그래서 롱테일. 사람 앉아있는 거 기준으로 뒤에 꼬리가 길다. 근데 롱테일 이제 트랙 버전으로 만들어진 차인데, 이거를 트랙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러면 타는 게 맞나? 라는 또 그냥 그런 생각이 또 들고. 한정판, 다시 말해서 이 차를 트랙에 가지고 들어가려면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은 그냥 다시 사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정판이어서 다시 못 사잖아 이제. 근데 가격은 또 5억 6억 하니까 이거를 트랙에 들어가서 운전할 만큼 또 운전 실력도 돼야 되고, 그럼 이 차를 과연 트랙에 들어가서 탈 사람이 몇이나 될까? 이 차의 퍼포먼스를 온전히 100% 다 느끼기 위해선 트랙에 들어가야 되는데, 과연 이 차를 가지고 트랙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를 생각하면 이게 또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또 들고. 그리고 이게 720S랑 비교했을 때 또 한 가지 달라진 게 뭐냐면, 기어비가 되게 타이트해졌어요. 그래서 보면은 지금 2단에서 레드존까지 가는 속도를 한번 보세요. 기어비가 엄청 타이트해져서 더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 얘 같은 경우에 720S보다 최고속은 오히려 더 떨어져요. 근데 또 이게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타이어 온도가 안 올라 있는 상태에서 가뜩이나 이 타이트해진 기어비로 이 가벼운 몸뚱아리를 쫙 다 눌러 붙이고 다니는 것도 사실 또 한계가 있고.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, 정말 나는 차를 뼛속까지 좋아하고, 내 뼛속까지 차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차의 뼛속까지 좋아할 줄 알고, 그리고 정말로 운전을 즐기시는 분들, 이 퓨어한 느낌을 꼭 트랙이 아니더라도 일반 도로에서 내가 맛이라도 볼 수 있는 분들, 그 맛을 보는 것도 그 먹을 줄 알아야 맛을 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처럼 입맛이 싸구려인 사람은 트러플 버섯이니 캐비언이 갖다 줘도 이게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. 입맛이 돼야 되거든.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또 이제 집에 페라리가 한 대쯤은 있고,
그냥 편하게 데일리로도 타고 뭐 요런 슈퍼카가 일단 또 집에 하나 있고, 뭐 방금 말씀드린 요 조건에 다 이제 부합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한 대쯤 살만한 차다. 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무서운 차를 리뷰한 것 같아요. 비싸서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무서운 차예요. 그리고 사실은 감히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는 차이기도 합니다. 그럼에도 그걸 다 아시면서도 또 이렇게 시청료로 하고 차주분께서 또 지금까지 영상 너무 재밌게 잘 봤다라고 하시면서 차량을 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뭐 매주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재밌는 영상 촬영할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, 다음 주에는 이제 오랜만에 또 조금 이제 오래된 차, 저희 사무실 근처 판교에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차를 내주시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차, 그 오래된 차를 가지고 다음 주에 또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그 지금 765가 혹시라도 지나가는데 이렇게 막 저속에서 출발하는데 뭐 이렇게 출발을 한다, 이렇게 이거 훅가시 잡는 게 아닙니다. 그 절대 욕하시면 안 돼요. 그 차가 앞으로 나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에 반클러치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소리가 나니까 혹시 이렇게 뭐 양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